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이요. 여러분들 자료 6페이지의 내용.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된 주택과 관리 방법을 보셨고, 이번 시간에 이제 주로 누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관리 주체가 그 얘기죠. 관리 주체. 우선 이 관리 주체라고 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그 관리 의무를 주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업무를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굉장히 많겠죠. 이 업무를 이제 해라라는 거예요. 업무를 해야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라고 하는 것은 관리 방법에서 파생이 됐고, 이 관리 방법에서 뭐 예를 들어 위탁 관리 같은 경우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모든 현장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는데 그 자를 우리는 관리사무소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 주체와 관리사무소장과의 관련성 이제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관리사무소장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의 업무를 지휘하고 총괄할 수 있어야지 된다.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관리 주체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휘 총괄할 수 있어야지 관리사무소장이 일을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사무소장 업무에는 관리 주체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총괄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전체적인 업무에 있어서의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심화 기본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등 이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A에서 Z까지라 그랬어요.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쉽게 정리되진 않는다.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계속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좁혀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관리체 업무 이야기할 때 이제 주요 업무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요 업무는 대통령령의 6가지, 국토교통부령의 3가지를 이렇게 주요 업무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7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6번, 7번부터 9번. 이거 이제 분류하는 이유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도 지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업무는 다 주의 총괄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체 업무로 관리 현황 공개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 현황 공개 이 6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라. 이것도 한번 뭐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공개와 관련된 부분은 관리비 등의 공개가 훨씬 더 중요하죠.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입대의 소집이라든지 관리 부과 내역, 또 이런 계획 현황이나 또 업무 추진 사항이나 더 나아가서 누가 일하는지 등은 공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주체 동의사항이라는 게 있죠. 관리주체 동의사항. 요거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행위 허가를 할 때 공부를 했는데, 실제 이제 행위 허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셨기 때문에 요 동의사항의 7가지 플러스 1, 요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플러스 1 부분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요 얘기가 그거죠. 동의사항에 7 플러스 1 이렇게 6 플러스 1이죠. 6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 6가지 뿐만 아니고 요 7번째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6가지를 좀 빠르게 보면, 첫 번째 주택법 제42조 2항 제3호. 그게 뭐냐? 파손철거인데, 이 파손철거와 관련된 것 중에서 경미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관리체 동의를 받는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신다라고 하면 행위허가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은 키워드만 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핵심 요약 강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잘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심화 과정이나 기본 과정에 행위허가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결론을 냈던 거죠. 지구보안. 그래 공부하신 분은 지구보안 경우 자택방패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에 해당하면 관리처 동의사항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아도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관리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죠. 광고물, 표지물 뭐 부착하는 행위. 네 번째, 애완견 사육으로 인해서 뭐 방송시설 사용으로 인해서 뭐 주민들의 피해를 주는 행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돌출물 설치행위죠. 돌출물 이게 이제 실외기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시설 뭐 이런 데 출입하는 행위예요. 이게 이제 이런 행위는 관리처 동의를 받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1, 2 바로 여기죠. 돌출물 설치 행위는 동의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실외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요 실외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요게 이제 규정이 없었던 때와 있었던 때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무슨 규정이냐면 요 세대 안에 이렇게 실외기 공간을 둘 수 있는 경우와 그런 게 없었던 경우. 그래서 없었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실외기를 어디다 둬요? 바깥에 두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관리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안에다 두면 그냥 여기 안에다 두면 되잖아요. 근데 안에다 안 두고 굳이 이렇게 바깥에 두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금지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 동의사항과 금지사항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고 지금 여기서 얘기는 이제 7호에 나온 이야기죠. 자, 요거는 개별적으로 개정되고 안 나왔으니까 한번 이야기는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요. 잘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사무소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관리사무소장은 직접적으로 지휘 총괄하면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요 관리사무소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배치를 했다 그러면 배치에 따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고. 또 하나는 이제 일을 하다 잘못되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요 이야기. 각각의 이제 키워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 배치 의무 이제 배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배치 의무 그러니까 반드시 주택관리 이 배치 의무는 이제 주택관리사 이야기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치 의무는 의무관리 대상이다. 이제 포인트 얘기할게요. 의무관리 대상이다.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이 500세대 이상이 아니고 누구를 배치하느냐? 주택관리사를 배치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00세대 이상은 주택관리사 이거 아니고요. 의무관리 대상은 주택관리사 등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무관리 대상은 주택관리사예요. 이렇게 정의하셔야 돼요. 500세대 미만의 경우는 500세 의무관리 대상 중에서 500세대 미만의 경우는 보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택관리사 보를 사에 가름해서 배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만 이렇게 단서로.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은 누굴 배치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본문은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치 의무 여러분 7페이지 맨 위에 있죠. 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편한 대로 그거 뭐 300세대 보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관리 대상은 주택관리사나 보를 배치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시면 틀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관리사무소장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관리사무소장도 업무가 있겠죠, 그죠? 업무가 있을 겁니다. 이제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는 이 전체적으로 이제 지휘총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7페이지예요. 이것도 이제 포괄적인 이야기라서. 입대해서 의결하는 거 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또 뭐 하자, 뭐 또 청구하고 발견하고 이런 것들 장기손 계획 조정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비용 나가면 당연히 입주자협회 의결을 받죠. 관리처 업무를 또 지휘 총괄하기도 하지요. 또 안전관리 계획도 조정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은 3년마다 한다 그랬어요, 그죠? 3년 경과전에 조정한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오지만 이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렵고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포괄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에서 꼭 18회 시험에도 나왔지만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업무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대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리 행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업무를 하는데 이 하자보수는요, 사실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하자도 발견하고 청구하고 하는 게 사실 관리사무소장 업무인데, 실제로 우리 그 주택법에 보면 하자보수의 메인은 입자 대표회의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청구를 할 때라든지 또 하자보수 보증금의 명의라든지 이런 거 다 입대의 명의로 하고요. 또 뭐 하자 진단한다 할 때도 입대의 등과 사업자가 협의를 해야 되고, 이제 그리고 그 청구권자의 대표 선수 이름을 부를 때도 입자 대표의 등 이렇게 부르니까, 그래서 사실 하자와 관련해서 입대가 이제 많이 걸려져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리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업무, 일반 업무는 대리를 해요. 이렇게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입대에서 의결하는 업무라든지 뭐 관리비 또 장기선출 이런 거 다 대리를 하는데, 하자 업무, 하자 발견 이런 것들은 대리하지 않습니다. 하자와 관련된 부분은 대리하지 않는다. 요건 하지 않고 요 일반 업무만 대리한다.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대리 행위에서 관리사무소장은 입대에서 의결하는 일반 업무, 입대 의결의 일반적인 업무를 대리하는 것이지 하자와 관련된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 하나 좀 깊이 들어가지만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등의 신고인데요. 뭐 요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배치는 관리사무소장이 뭐 이렇게 이제 규모에 해당되는 데 왔다 하게 되면 15일이죠. 15일 이내에 주택관리사 단체에 서류를 이렇게 제출을 해요.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거예요. 요 배치 의무가 있는 요 관리사무소장이 주택관리사이지만 이 배치 신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리사무소장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류를 제출하면 이 단체는 이 서류를 시장한테 갖다 주죠. 그래서 이거는 분기별로 갖다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뭐냐?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그러면 배치 신고권자가 단체냐 시장이냐라고 물어볼 때 결국 이 서류는 누구한테 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가 있죠. 이 사람을 신고권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를 때 배치 신고는 시장 등에게 해야 된다. 그럼 맞아요. 시장 등에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서류는 시장한테 갖다 준다. 그럼 틀립니다. 단체, 주택관리사 협회에 서류는 제출한다. 요걸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 그러면 이제 어떤 서류를 제출하느냐? 그러면 이건 이제 포괄적으로 보시면 돼요. 교육 받았는지,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 자격이 있는지, 뭐 관리사무소장의 임명을 받았는지, 뭐 임명장 이런 거죠. 자격증, 교육 이수,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이 손해배상 부분 관련해서 손해배상 서류를 제출했는지 이것도 봐요. 이런 서류 지금 여기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런 서류를 들고 가가지고 배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치 신고 자체는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요. 뭐 크게 키워드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은 이제 키워드가 좀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 이제 우리 7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번호를 해서 뭐 1번부터 이렇게 쭉 5번, 6번, 7번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핵심적인 키워드가 7가지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손해배상 요건 이야기하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고과. 어느 때 손해배상하느냐, 피해를 미쳤어요. 손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라 그 손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거죠. 근데 이 과실은 이게 뭐 꼭 중과실이나 이렇게 한정하는 게 아니라서 과실은 거의 뭐 잘못되면 과실이잖아요. 그죠? 잘했는데 손해가 발생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손해가 끼치면 거의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요건은 어쨌든 고의 과실이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배상을 하느냐? 기준은 500세대를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주택관리사냐 보냐를 배치하는 문제는 500세대가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무관리 대상 주택관리사인데 손해배상 금액은 500세대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뭐 이거 금액 자체는 어렵지 않죠. 500세대 이상은 5천만 원, 500세대 미만은 3천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건 반대로 보면 주택관리사는 5천이고 보는 3천 이게 아니에요. 이건 여기서나 쓰는 얘기고 이건 500세대라고 꼭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500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2번 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제출하라 그래요. 서류를 제출하라 그래서 뭐 입주자대표에 있으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입주자대표를 대표하는 자, 임대사업자,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 서류를 제출하는데 이 포인트는 뭐냐면 배치된 날에 하라고 합니다. 배치된 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있다가 뭐 15일 이내 이게 아니고 배치된 날에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배치된 날에. 그래서 그 서류를 제출했으면 그 제출했다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했다는 서류를 이렇게 배치 신고할 때 넣어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3년 내는 회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이제 담보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이 손해배상 하는 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공제, 뭐 공탁, 아니면 서울보증의 증권, 뭐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거 상호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다 가능해요. 변경이 가능한데, 그 변경은 기간 중에 해야 된다. 뭐 이거 당연하죠.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기간 중에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건 중간에 변경하는 경우고, 이제 그 요건은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공제를 했다. 다시 공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공제가 끝나는 날, 그 일까지 다른 걸 또 보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만료일까지 어쨌든 다시 또 공제를 해야 돼요. 공제라는 표현보다는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이제 손해배상이 돼서 만약에 이제 배상을 했다. 그러면 부족해지잖아요. 금액이 이제 빠져나갔으니까. 이거 이제 7일, 이게 충전기간이 15일을 줍니다. 15일 이내에 보전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15일 이내에 보전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장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15일 배치 신고, 또 이 보전도 15일,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인사권을 갖는 관리사무소장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15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치 신고나 손해배상의 보전은 15일 이내 하는데, 우리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14일이에요. 그 숫자와 좀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치 신고나 손해배상 이건 다 15일이다. 이 개념을 하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가 일반적인 이제 관리사무소장과 관리 주체와의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요 교육은 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자도 교육을 받고, 관리업자도 교육을 받고, 주택관리사도 교육을 받습니다. 또 주택관리사 보도 교육을 받아요. 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도 받고, 뭐 주택관리사 또는 보호, 또 배치 전에도 받을 수 있어요. 네도 이 배치 전 관리사무소장이나 사보도 다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은 굉장히 지금 보신 것처럼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이 이제 어떤 교육인지를 이제 찾아가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우선 이 교육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교육은
우선 이제 크게 교육이 누가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우선 이제 이렇게 구분을 먼저 하시고 출발하셔야 돼요. 이게 시장 등이 실시하는 건지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건지 그리고 그 교육이 이렇게 강행 교육인지 아니면 임의 교육인지 이걸 이제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자, 우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주택관리업자 뭐 이런 사람들의 교육은 뭐냐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주택관리사 등 교육 또는 주택관리업자 등 교육 이렇게 부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교육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치 전에도 교육을 받잖아요. 요 배치 전에 받는 건 임의 교육입니다. 배치 전. 배치 전 교육은 임의 교육이고 이 교육은 배치 후 교육이죠. 배치 후 또 주택관리업자는 등록 후 교육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 등이 실시하는 강행교육은 시설물 안전교육, 뭐 이 안전방범교육이 있었죠. 방범 안전 교육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주택관리 입자 대표회의 운영교육, 입자 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윤리교육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분에서 보실 거예요. 임의교육은 장기수원 계획 아니죠. 예. 요 시장 등이 실시한 임의교육은 없고 여기서 실시하는 장기수 요건 없고요. 장기수선 계획이죠. 계획 조정 교육이 있어요. 이건 이제 단순히 임의교육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 그러면 이 네 패턴을 구분하고 각각의 파트에서 지금 여기는 주택관리사 업자 이야기니까 이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요 교육을 이제 떼와서 이제 또 세부 내용을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8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이제 교육 형태가 나오는데 교육 형태 세 가지로 이렇게 했죠. 우선 이제 1년짜리 해당되는 것, 또 5년, 또 3년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봤을 때 1년짜리와 관련되는 교육이 우리 이제 주택 관리 교육 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등록이나 배치를 하게 되면 등록한 날로부터 또 배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자는 교육을 받으라는 거죠. 근데 이 교육은 특징이 배치 전에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관리사무소장 배치 전,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또는 보가 배치 전에도 교육 가능해요. 그래서 요것과 요것의 차이가 요거는 강행이고 요거는 이제 임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임의로 먼저 받으면 나중에 받아야 되는 배치되면 받아야 되는 이거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걸 받은 것으로 봐요. 나중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제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5년인데요. 이건 뭐냐면 5년 동안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죠. 뭐 이런 그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쉽게 표현하면 5년 동안 관리 업무를 안 한 거예요.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5년 동안 하지 않았다.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지 배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이 5년과 관련된 교육이고 그 교육은 키워드는 보와 사를 구분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년 경과돼서 관련 5년 동안 안 해서 받는 교육은 반드시 보교육과 사교육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교육을 받아야지 배치가 됩니다. 자, 이거 3년과 관련된 교육, 3년과 관련 교육은 이제 정기적으로 받는 건데요. 정기적 교육이에요. 뭐 그래서 이 3년이 정기적으로 받는 거죠. 이 정기적 교육은 3년마다 받기 때문에 주택관리사 보는 없다는 거죠. 일단 주택관리사만 받는 교육이고 그러면 언제부터 3년이냐라고 할 때 이 3년은 이 교육을 받은 날
이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치되고 3년 지났으면 다 4가 됐겠죠. 그래서 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교육이든 받았다. 그 후 3년이 지나면 다 4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4만 받는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네 가지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개 봤을 때 여기죠. 하나, 둘, 셋, 네 개 봤을 때 이렇게 주택관리 업자 등과 관련된 교육. 그래서 여기는 강행과 임의가 있다.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그래서 이 교육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교육은 며칠 하느냐? 이게 이제 올해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3일을 해요. 3일.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3일 개정된 부분이라서 4일 하다가 3일로 줄었어요.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교육도 이제 개정된 부분까지 다 정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하실 부분은 이제 교육 보셨으니까 이제 주택관리사 제도 또 뭐 주택관리업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주택관리사 제도 또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제도는 뭐 당연히 시험에 나오고요. 주택관리업자도 의외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료 8페이지 보시면 관리사 제도 나옵니다. 주택관리사 제도. 자, 첫 번째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 취득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반드시 하셔야 되고 하실 겁니다. 그죠? 저는 1990년도에 취득을 했어요. 꽤 오래전 얘기예요. 뭐 거의 한 이제 26년 뭐 이렇게 지났는데 이렇게 자격을 취득을 하고 일정 경력을 물론 이제 표현상 제가 취득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력이 있고 자격증이 있으면 4가 됩니다. 4가 돼요. 예. 그래서 이 경력은 선후를 가리지 않는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4라고 했을 때 합격증 또 실무 경력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4는 이 경력하고 합격증. 중요한 거는 얘가 먼저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있으면 돼요. 무조건. 그게 이제 포인트고요. 뭐 경력은 요 경력은 이제 요건 이제 일반적인 부분이죠. 이렇게 3년짜리하고 5년짜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짜리 뭐 합격증은 자격 취득하면 있을 테고 경력은 이제 여기를 갖추면 4가 된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요 3년은 관리사무소장이에요. 5년은 뭐 기타, 뭐 합산한 경력이든 뭐 기타 경력, 예.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관리사무소장이 있는 곳이죠. 관리사무소장이 있는 곳. 요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의무관리 대상의 관리사무소장이 계시잖아요. 자격증 취득하시고. 그게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무관리 대상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이 관리사무소장이 여러분들이 가서 계실 수 있는 곳이 300세대 이상. 그리고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중지 동이 있어요. 동. 네, 동. 요 동은 좀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 중에 이제 500세 미만에 가 있겠죠. 그죠? 요 동은 성격을 달리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요 부분은 그냥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있는데요. 주택법에 의해서. 그죠? 근데 주택과 주택의 건축물은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건축 허가입니다. 이건 건축법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도 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세대수를 이렇게 정했어요. 요 범위에 해당하면 500세대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이렇게 정하고 이건 맞죠? 뭐 이해 갑니다. 어느 정도. 근데 여기는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50세대 이상은 같은데 300세대 미만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뭐 현행 법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이렇게 할 이유는 없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죠. 예,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예, 거기도 이제 5년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3년 이야기할 때 그 부분 이제 구분했죠. 이 두 가지를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경력이 있으면 이제 4가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는 사유가 있죠. 이거 이제 뭐 미성년자라든지 미성년자는 아니죠. 금치산자, 미성년자 가능합니다. 주택관리사 될 수 있어요. 미성년자도 시험 보고 합격합니다. 제가 이제 미성년자라고 툭 튀어나온 거는 이제 동별 대표자는 미성년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택관리사는 가능하고요. 그 결격 사유에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두 번째 파산 선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정리할 수 있고, 세 번째 요건 주의하셔야 돼요. 금고 이상 실형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의 경우 요거는 금고 이상형 형인데 집행유예를 받고 혹은 뭐 면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게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자격이 취소했다. 주택관리사 자격입니다.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요게 이제 결격 사유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요 금고라는 이야기. 우리가 이제 숫자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들께서 자삼금이다. 그래서 자격 취소 3년, 금고 이상형은 2년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요 금고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 그랬죠. 금고 이렇게 나오면 이 금고가 앞으로 이제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되고 또 이 금고 이상의 형이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꼭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이 있습니다. 업무 관련된 금고 실형이 있을 수 있고 업무 관련된 금고 집행유예가 있을 수 있고 업무 관련이 없는 금고 실형이 있을 수 있고 업무 관련 없는 금고 집행유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요 경우를 놓고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죠. 지금 실형이라고 했으니까 금고 이상의 실형이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금고 이상의 실형인데 업무 관련성은 있느냐 없느냐 하면 없습니다. 업무 관련 없이 금고 이상 실형 받으면 2년 동안 못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주택관리사 행정처분 가서는 또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격 정지되고 뭐 자격 취소되고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금고 이야기가 나오면 앞으로 두 개, 뒤로 두 개를 꼭 따져보고 이렇게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집행유예는 그냥 그 기간만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결격 사유의 경우를 살펴보셨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 부정액이 우리 컨닝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이제 5년간 응시를 안 시켜줘요. 예, 뭐 이건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관리사의 결격 사유를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을 봅니다. 행정처분. 자격 정지와 자격 취소의 경우인데요. 이 행정처분은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 들어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크게 이제 자격 취소가 있고, 6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가 있어요. 자격정지, 이거 뭐 주관식으로 나왔는데, 6가지가 있는데, 이제 힘든 이유가, 어려운 이유가, 이게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차수와 관련해서 정지 사유에 따라서 이 정지 기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보실 거예요.
우선 이제 자격 정지라고 하잖아요. 자격 정지는 12개월 범위 내입니다. 이건 이제 바꿔 얘기하면 1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범위 내.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서 막 20년, 뭐 이제 한 뭐 2년, 3년 자격 정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자, 보실 텐데요. 우선 이제 자격 취소는 거짓으로 취득한 경우 나왔죠. 안 되고. 그 다음에 결격 사유 1, 2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겁니다. 결격 1, 2호라고 하는 게 요거. 슉 와서 이거 결격 사유잖아요. 요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이 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빌려줬다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정지했는데 계속 일을 한 거죠. 정지했는데 업무를 한 거예요. 이래도 자격증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때는 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봤을 때 업무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거예요. 이러면 요거는 자격이 그냥 취소됩니다. 자격이 취소돼요. 그 다음에 2개 동시 취업했다. 뭐 이러면 당연히 취소해요. 이렇게 이제 6개예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사유는 크게 이제 6가지가 고금배 제거 중 이렇게 되죠. 이거 이제 기본 심화에서 다 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고금배 6개월, 12개월 3천 얻고 중과실은 이거보다 약하니까 3개월, 2배니까 6개월, 12개월은 줄 수 없으니까 다시 6개월. 서류 안 냈다고 해서 정지되지는 않는다 그랬죠. 서류 제출 안 한 경우, 거부한 경우, 고의로 피해를 준 경우, 금품 수수한 경우, 배치 기준 위반한 경우 중과실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경고하고 그 다음부터 얘기한다 그랬죠. 1개월, 2개월, 3개월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자격 정지와 관련된 부분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관리업자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주택관리업자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 주택관리업자는 나오는 데서 나와요. 다행히. 관리업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오는 키워드만 좀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 중간에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합니다. 등록은 의무관리 대상을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시장한테 한다. 뭐 이건 쉽게 아실 수 있고요. 주택관리사 보호가 신청하는 게 주택관리사가 신청하고 2년이 등록 뭐 어떤 사회에서 등록이 말소돼 있다 그러면 2년간은 등록을 제한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등록 기준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보시면 주택관리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택관리사 보호가 아니고 주택관리사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이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말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볼 거예요. 여기 이제. 자, 이렇게 보는데 요거는 조금 구분하셔야 되고 요 부분이 조금은 복잡하게 개정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시험에 이제 꼭 그 언급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는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는 등록 말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 must 등록 말소의 경우와 두 번째는 반드시 must 영업정지를 반드시 시켜야 되는 경우 영업정지의 경우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의사항 임의 영업정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머스트 등록 말소가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왔죠. 하나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하고 3 곱하기 2는 12 한 경우. 예, 여러분들 몇 페이지예요? 10페이지 보시면 항목에서 최근 3년간 2회 이상 그죠? 이렇게 된 경우.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반드시 말소가 되는 경우고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머스트 영업정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 이제 부정하게 재물축 이거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들어간 거죠. 이제 부정하게 재물을 취득한 경우 또 장기수원 충당금을 장충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이렇게 사용한 경우는 반드시 영업정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등록 기준에 미달한다든지 이런 거 이제 등록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머지 경우예요, 나머지.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계속 나왔었는데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둡니다. 반드시 영업을 정지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과징금이에요. 과징금. 과징금. 과징금인데 우리 이제 9페이지, 10페이지로 연결되는 부분에 이제 과징금의 그 표가 있잖아요. 과징금의 표가 있는데 과징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면 이 과징금을 줄 수가 없죠. 이것도 과징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뒤에 이렇게 보시면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도 과징금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징금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과징금 대상 아니에요. 두 번째 3이 12, 3 곱하기 2는 12. 이건 당연하죠. 반드시 말소하는데 무슨 과징금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영업정지인데 과징금으로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과징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여한 경우입니다. 대여한 경우도 과징금이 안 돼요. 영업정지 먹어야 됩니다. 대여한 경우. 이렇게 요 세 가지는 과징금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과징금 대상인데 그 과징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요건 과징금 대상이 아니고요. 과징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 그다음에 1위를 얼마로 보냐면 3만 원으로 봐요. 이렇게 1위를 3만 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30일 이내 납부해야 되죠. 천재지변이 있다 그러면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나왔던 주택관리업자의 만족도 평가가 있습니다. 그죠? 만족도 평가. 이건 이제 지난번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또 나오겠다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념을 정리해 보면 요거는 평가와 공개가 있다는 거죠. 요걸 구분해서 정리하고 이 만족도 평가 공개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공개할 때는 우리 K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 아미스죠. 아미스.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이죠. 관리정보 시스템에 공개를 합니다. K아파트. 자, 그래서 이 평가해야 되는 평가 대상은 그냥 의무관리 대상이죠.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은 평가 대상이고 공개 대상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죠. 중요한 거는 지난번 시험에도 그 핵심을 짚었지만 이 가나가 동시에 적용되는 거죠. and 동시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10분의 1 이상이 참여를 했고 최소 50세대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공개 대상과 평가 대상이 같지 않다라는 게 포인트고 요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업자 이런 얘기가 이제 정리가 됐고요. 마지막은 그 업무 전반에 걸쳐서 이제 그 벌칙 과태료 이야기인데 오히려 이제 벌칙과 과태료는 양은 많고 전반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제 이 정리하는 데는 오히려 좀 이렇게 원칙대로 하다 보면 좀 어렵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벌칙 과태료를 정리를 해보죠. 벌칙 과태료. 이건 핵심만 잘 잡으시면 돼요. 벌칙 과태료. 그리고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실 부분이 있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간단하게 보셔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요. 우선 이제 벌칙 중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10년 이상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벌금형이 아니고 징역형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자보수 책임 기간에 내력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해서 뭐 위험께 처했다, 뭐 사람을 죽게 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경우와 3년 이건 이하고 이건 3년 이상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내력 구조부와 관련된 이야기고 저 부 플러스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면 예를 들면 사람, 사람이라고 그러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일로 가고 죽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네요. 그죠? 근데 실제 뭐 이거 시험에 이렇게 이야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리모델링에서 사업자 선정하고 선정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죠? 경쟁 입찰하고 안 한 자 뭐 이런 자들. 그 다음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주택관리업입니다. 이건 그죠? 관리업을 하면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뭐 재산 취득했다, 뭐 이런 경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건 이제 하셔야 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이죠.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비교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벌금과 관련해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하나 있죠. 1천만 원의 벌금. 뭐 여기는 이제 기술 인력 장비, 뭐 이런 또 주택관리사 배치, 우리와 관련되는 건 주택관리사 미배치되면 그 주택관리업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가 중요하고 요거 빼고는 이제 다 정리가 됐는데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대신 이제 우리 이제 관리 업무 관련해서 과태료가 중요하고 이쪽에서는 이제 문제거리가 좀 있습니다. 우선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거 이제 포인트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요거 하자 보수 보증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거예요. 네,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셨고, 그 다음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거 7개가 있는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7개. 장하인 회보장이라고 하는 요 7개. 6가지지만 요 회가 다시 또 이렇게 이제 2가지로 나와요. 자, 이것도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를 하는 거죠. 요것과 요거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하지 말라는데 끝까지 한 경우죠. 그래서 했습니다. 한 자 이렇게 끝나는 거고, 요거는 하라는데 바빠서 못했든 일부러 안 했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니한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랬죠. 예외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행위허가 관련해서 신고는 500이고요. 행위허 관련해서 허가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에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크게 이제 이게 사실은 가지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형태로 요게 이제 정리가 됐고, 나머지는 이제 요겁니다. 장하인 회보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 하나하나 보면 요 인은 인수인계입니다. 1개월 이내 해라. 근데 안 했다. 그러면 이제 1천만 원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장기수선 계획이고요. 요거는 장기수선 충당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을 수립하지 않고 돈을 걷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충당금을 허투루 쓴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요거는 계획대로 수선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고, 위반한 경우고, 장기선 충당금의 용도가 있죠. 용도 외로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계획 외 사용이죠. 그러니까 계획 외 수선이라고 그래야 되나? 수선 교체. 그러니까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인데 했는데 다르게 쓰면 이렇게 다르게 쓰면 2배로 늘어난 거 1천만 원으로.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하는 하자보수예요. 하자보수. 요 하는 하자보수. 하자보수 안 한 경우죠. 근데 하자보수 안 한 경우, 인수인계 안 한 경우인데 이 하자보수는 내력구조부든 시설공사든 내력구조부든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두 개 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요거는 보고나 자료 제출 안 한 경우죠.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회를 하는데 요 회는 이쪽에서 좀 꺼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부정하게 회계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감사를 하는데, 여기 다 회계감사니까, 회계감사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부정하게 받거나 아니면 받지 않거나, 아예 안 받거나 부정하게 받거나, 이런 경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회계감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하고 뭐 이렇게 부정하게 제출하거나 부정 제출하거나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게 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게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받으면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받았으니까 받아야 되고, 이건 부정해 받았으니까 다시 받아야 되고, 방해했으니까 이거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다시 받아야 되고, 부정한 서류를 했으니까 다시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받아야 되니까 1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아니라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잘 받아놓고 보니까 부적정 나와서 부정하게 공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이거하고 다르죠. 이건 부정공개는 공개만 다시 하면 되니까 이건 그냥 500만 원만 가지면 충분히 되는데 이거는 다시 받아야 되니까 돈이 또 드는 거죠. 돈이 또 들죠. 그러니까 2배로 과태료도 2배로 불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벌칙 과태료도 꼭 이해가 되는데 크게 학습하실 때 이거 한자와 아니 한자 구분하는 거와 2천만 원짜리 하나니까 이건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천만 원짜리가 이제 관건인데 1천만 원짜리는 장하인 회보장. 특히 회계감사와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1천만 원짜리하고 500만 원짜리하고 이렇게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들 거냐 안 들 거냐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벌칙 과태료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입주자 관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